네, 유난히 쌀쌀한 아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밤사이에 잘 쉬셨을까요? 마켓 시그널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1% 가까이 급락 중인데 오늘은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주들도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국 쪽에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이 H200칩 관련 소식 그리고 VM웨어 관련 소식까지 계속해서 중국에서 회방을 놓는 모습에 오늘 나스닥 관련 M7 종목들도 연이어서 하락 중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들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16%, 은행주들이 잇따라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또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하면서 하락골이 제법 깊습니다. 밤사이에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관련 이 제재를 했다는 소식이 이 굉장한 하락을 이끄는 재료가 됐고요. 또 이어서 S&P 500 역시 0.65%,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락 중인데 과연 현재 장세, 이 히트맵 통해서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초록불이 상승불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에너지주들은 다시 한번 AI 관련 새로운 섹터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중이고요. 반면에 은행주들은 오늘 계속해서 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세 가지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발언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락 중이고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AI 반도체 그리고 M7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겠죠. 이 단기간에 CES가 끝나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발생한 영향도 있고요. 또 거기에 중국 정보 관련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자세한 이야기들 뒷장 통해서 만나보시죠. 밤사이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세 가지 이슈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매크로 지표 이슈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매크로 지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금리 인하에 그닥 우호적이지 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11월 소매 판매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고요. 또 PPI도 우리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는데 자세한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시죠. 가장 먼저 11월 소매 판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소비 상황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상치가 0.5% 전월 대비해서 상승한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이걸 뛰어넘었습니다. 실제치가 전월 대비해서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섰고요. 우리 예상보다도 연말 쇼핑 시즌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소비를 큰 폭으로 견인했고요. 또 고소득층에서도 상당히 소비를 늘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점은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이 때문에 안 그래도 요즘 들어서 21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걸 뒷받침해주는 재료가 하나 더 나온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밤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이 또 다른 물가 지표죠. 11월 도매 물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산자들 사이에서의 중간 단계의 물가 상황을 알려주는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언론사들 중심으로는 괜찮게 약간 헤드라인이 뽑히고는 있습니다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우선 보시자면요. PPI 상승률이 전월비 대비해서는 상당히 괜찮게 부합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전년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예상치 2.7% 상승을 훨씬 상회하는 3% 상승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연준의 목표치가 2%대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은 갈 길이 멀다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근원 PPI라는 점 말씀을 드렸었죠. 이 근원 PPI는
계절별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의사결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 지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월비로만 봤을 때에는 굉장히 괜찮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0.2% 상승했어야 됐는데 알고 보니까 변동이 없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전년비 상황을 보자면은 이 2.7% 상승했어야 하는 건데 무려 3%나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전년비 대비해서는 헤드라인이든 근원이든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뿐만 아니라 9월 PPI도 이 상향 조정이 됐었는데 이전에는 0.3% 정도 증가했다고 알려진 것이 0.6%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됐고요. 또 상품 지수 역시나 24년 2월 이후로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11월의 지수 상승은 에너지 가격, 특히나 휘발유 가격이 큰 폭으로 주도를 했고요.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섹터별로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종전의 이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우선 오늘 다우지수의 약세를 이끌고 있는 은행주들의 이 약한 모습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1년간 10%가량으로 신용카드 이자율을 상한을 두겠다라고 밝힌 점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밤사이에는 세 가지의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그리고 웰스파고가 그 주인공이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의 경우에는 이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상당히 견조한 호실적을 발표했지만요. 웰스파고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이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은행주 전반에 삐걱삐걱하는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의 시작이 좋지 않다는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켰고요. 이 미국의 베이지북, 우리 시각으로 이 새벽 4시, 2시간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다행히 관련 내용들이 낙관적으로 전반적으로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하락폭을 조금 되돌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뒷장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선 전반적인 내용을 보자면 미국의 경제 활동이 소폭이나마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몇 주간 경제 활동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11월 대비해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포착이 됐고요. 소비는 연휴 효과로 소비자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문제점이 한 가지 발표가 됐다면은 그동안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죠. 이 K자형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K자형 소비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소득층에서는 명품과 여행, 관광, 체험 소비 같은 사치성 소비를 증가시켰지만요. 반대로 이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의 경우에는 가격 민감도가 훨씬 상승하면서 비필수,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가 는 것이 모든 소비자들의 지갑 상황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이 고소득층들만의 그들만의 파티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어서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향후 몇 달간 완만한 성장을 예상했고요. 또 고용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조금은 긍정적이었던 소식 한 가지가 AI의 고용 영향,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고용이 부진해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은 앞으로는 이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로선 제한적이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몇 년간 서서히 AI가 잠식해 올 것이다. 그 정도의 영향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또 이어서 물가와 관세 비용은 여전히 압박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기업들이 서서히 이거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한마디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 점이 한 가지로는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었지만 서서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주된 베이지북의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과연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가장 먼저 M7 종목 살펴보시죠.
메타입니다. 메타의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관련 사업이죠. 리얼리티 랩스가 73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는 소식과 함께 여기에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메타버스 최근 들어서 VR, AR에 대한 열기가 시들했죠. 이 소비자 수요가 감소한 영향인데 이 때문에 메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또 이어서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죠. FSD가 다음 달 14일부터 이 판매를 중단시키고 완전히 월간 구독제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오늘 테슬라의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FSD는 완전히 $8,000를 주고 이것을 사들이거나 아니면은 월 $99를 주고 구독하는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옵션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키우기 충분하겠죠. 이어서 구글은 오늘 나머지 M7 종목들의 하락에 비해서는 다소 선방하는 분위기입니다. 1% 이상의 낙폭이 아니라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글인데 이 구글의 퍼스널 인텔리전스, 쉽게 이야기해서 구글의 다양한 AI 툴들을 서로 연동시켜서 소비자에게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걸 제미나이에서 베타 테스터로 출시를 해서 연간 완전히 도입한다는 그런 목표를 밤사이에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글의 하락은 오늘 제한적이고요. 세 가지 종목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종가 기준입니다. 가장 먼저 메타는 2.5% 급락세를 역시나 면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역시나 오늘 1.8% 급락세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구글 보도록 하시죠. 0.04% 좀 전에 말씀드린 호재거리로 인해서 나머지 M7 종목 대비 오늘 하락을 제법 잘 방어해낸 구글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반드시 알아야 할 빅테크주들 오늘 이어서 보시죠.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뭔가 뚜렷한 수익성 개선 소식은 없는데 지출에 대한 뉴스들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이 챗 GPT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죠. 이 엔트로픽의 AI 모델에 연간 $5억 지출할 만큼 이 비용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다시 한번 기술주의 차익 실현 움직임과 겹치면서 급락세를 이끌었고요. 또 이어서 엔비디아, 사실상 오늘 기술주들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핵심 이슈입니다. 중국 세관이 이 엔비디아 H200 칩을 반입 금지하도록 이 자사 기업들에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 관련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 실망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가 되고 있고요. 또 다시 한번 중국 규제 당국 측에서 브로드컴 역시 때리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중국 당국이 이 브로드컴의 VM웨어를 포함해서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보안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발 리스크가 오늘 기술주들을 내리누르고 있고요. 이 세 가지의 현재 종가 기준 흐름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밤사이에 2.4% 비용 지출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옥죄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던 이 전기료 전액 부담에 대한 이슈까지 여러모로 비용 부담이 상당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1.5% 장 막판 들어서 살짝 되돌리긴 했지만 역시나 1% 중반대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4%가량으로 제법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밤사이에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특징주들 연이어서 보실 텐데요. 가장 먼저 오라클. 히트맵에서 오라클의 이 빨간불이 유독 짙었었죠. 밤사이에 이 AI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피소를 당했는데 소송의 주체는 다름 아닌 이 오라클의 채권 투자자 집단이었습니다. 이 채권 투자자 집단이 오라클이 인프라 관련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걸 확충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차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AI 소프트웨어 전반의 투심이 악화되는 계기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전기차 기업이죠. 리비안 역시나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UBS 측에서 한 가지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 리비안이 AI 관련해서도 현재 기대감이 과도한 상태이고 또 올해 상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R2 SUV 차량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너무나 과하게 형성이 됐다면서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가 역시 전일 종가 대비 20%가량 낮은 수준인 15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리비안 오늘 다시 한번 흔들렸고요. 또 우리에게 상당히 여행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죠. 트립닷컴도 밤사이에 급락했는데 중국의 규제 당국이 이 트립닷컴에 대해서 독점 행위 혐의가 있다면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그런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브로드컴도 그렇고 또 트립닷컴까지 연이어서 갑작스럽게 중국 당국이 이 미국 기업들 관련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분위기죠. 이게 전반적으로 오늘 나스닥 하락을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과연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이 오라클은 4.29% 하락 지었고요. 또 리비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은 7% 하락, 또 트립닷컴 이어서 보시죠. 17% 두 자릿대 급락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6가지의 주요 매크로 지표들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는 1.73% 상승하면서 순식간에 배럴당 62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들이 하락세를 겪는데 국제유가의 급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죠. 밤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위대의 사망자 규모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현재 이란은 이 330만 배럴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간 기준으로요.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다시 한번 국제유가에 대해서 단기 공급 우려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가까이 큰 폭으로 내렸는데 이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한국이 이 기초 펀더멘털에 부합하는 그런 원화를 가져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구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원화 약세를 이끌었고요.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현재 이 원달러 상황이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2.97% 상승하면서 어느새 97,00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2개월 만에 최고까지요. 이 6억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청산된 것 역시 비트코인의 매수세를 늘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어서 금 가격은 4,6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밤사이에는 장중에 4,65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이 때문에 UBS가 금값이 3개월 내에 5,0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금값뿐만 아니라 은값 역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계속해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밤사이에 매크로 지표들이 계속해서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날은 고용이 잘 나왔다가 어떤 날은 약하게 나왔다가 또 밤사이에는 PPI가 제법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CPY와는 엇갈린 모습이죠. 이 때문에 국채금리 역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엇갈리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 가지 이 지수들의 종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는 극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스닥은 1% 하락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S&P 500 역시 0.53% 하락하면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약하게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3대 지수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했고 소매 판매는 넉 달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0.3%를 밑돌면서 도매 단계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이었는데요. 전년 대비 상승률은 3.0%로 집계됐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상품 물가는 0.9% 올랐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은 한 달 새 4.6% 급등해 2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 3.5% 올랐습니다. 한편 같은 달 미국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0.5%를 웃돌면서 넉 달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는데요. 자동차 판매 반등과 연말 쇼핑 시즌이 소비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판매는 전기차 보조금 종료 여파에서 한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소득층 소비와 할인 행사 확대가 소비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압력은 완화되는 가운데 소비가 여전히 미국 경기에 버팀목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또다시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3건의 판결을 공개했지만 관세 소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누적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받아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9일 선고 가능성을 시사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당시에도 관세와 무관한 판결만 나왔고 이번 14일 선고일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한편 판결 시점이 불확실해지면서 글로벌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월 구독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머스크는 자신의 X에 올린 글을 통해서 테슬라는 내달 14일 이후 FSD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FSD를 월간 구독 방식으로만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월 99달러부터 시작하는 FSD는 머스크가 테슬라를 자율이동 차량의 선두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한편 현재 테슬라는 미국에서 8,000달러의 FSD를 한 번에 구매하거나 월 99달러를 내고 구독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작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제한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다만 완전 무인 서비스 부문에서는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에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작년 12월 기준 주당 유료 탑승 건수 45만 건 이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주가는 간밤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정부가 H200 칩 수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은 엔비디아의 H200 칩 중국 반입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날 미국 정부가 H200의 대중 수출을 공식 승인한 직후 나온 소식인데요. 미국은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 수익 일부를 조건으로 수출을 허용했지만 중국 측 수입 불허로 실질적인 판매는 막힌 상황입니다. 젠슨왕 CEO는 중국을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시장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대규모 AI 모델 학습에서 여전히 엔비디아 칩 의존도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자국산 AI 칩 육성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미중 기술 갈등이 엔비디아 실적과 주가의 핵심 변수로 다시 부각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알아봤고요.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또 간밤에도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11월 PPI가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했고 근원 PPI도 올랐는데요. 여기에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조합을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수출입 물가지수가 있겠죠. 수출입 물가지수가 오르면 생산자 물가지수도 오르고 생산자는 이제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소비자한테 전가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생산자는 이제 수출입 물가지수에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원자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시차만 있을 뿐이지 생산자 물가지수라든가 수출입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네. 그거를 감당하고 소비자한테 싸게 파느냐 아니면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전가하느냐 시간의 싸움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물가 지수건 간에 뭐 연준은 지금 그 연율로 해서 2%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물론 연준의 홈페이지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PCE로 지금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린 수출입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의 항목들이 네. 개인 소비 지출에 다 녹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 소비 지출 2%를 목표로 한다는 건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물가 지표를 그냥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충 2%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연준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율 2%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물가 안정의 목표고 그다음에 이제 한쪽에는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가 또 있다고 했죠. 이 두 네.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뭐 인상, 인하, 동결 요 세 가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7인의 이사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어제는 이제 PPI가 나왔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PPI도 결국에는 CPI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 문제고 네. CPI가 2% 미만 그러니까 이게 PC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게 나왔다. 어쨌든 액면으로 물가가 안정되게 나왔다는 것은 연준이 이제 물가가 안정됐으니 금리 인상은 뭐 필요 없고 금리 동결 혹은 인하로 나아가 볼까 뭐 요런 정도로 판단하겠죠. 그리고 이 소비는 강하게 나왔다.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최대 고용 요런 문제에 대한 것이죠. 소비를 살리기 위한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물가 때문에 부담이 돼서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었는데 물가가 안정됐으니 금리 인하를 해볼까? 근데 소비도 안정되어 있네. 소비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하 타이밍은 늦춰볼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은 하는데 금리 인하의 타이밍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재볼까? 골디락스라는 게 그거잖아요. 아기가 뜨거운 걸 못 먹어서 엄마 아빠가 호호 불어가지고 아기 곰이 딱 맞기 좋은 온도의 죽을 만들어서 그 아기 곰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상태, 그 죽의 상태가 골디락스의 비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어제 물가는 둔화됐는데 소비는 강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PPI는 낮게 나왔는데 지금 소매 판매는 좋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액면으로만 보면은 아기가 먹기 좋은 온도의 죽이 맞습니다. 골디락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뭐를 따져야겠습니까? 우리랑 연준 혹은 연준에 빙의한 우리들은 뭐를 따져봐야겠어요? 소비의 질을 따져봐야겠죠. 액면으로는 소매 판매가 높게 나왔으니 예상치 상회가 나왔으니 네. 좋네 이렇게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을 들여다봐서 소비의 질이 나쁜가 소비의 질이 좋은가 그거를 볼 것인가 네. 소비의 판단해봐야겠네요.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봐야겠는데 일단은 뭐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소매 판매의 어떤 구성 요소 이런 것도 봐야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선순위란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돈을 써야 할 때 우선순위 뭐가 우선순위인가요? 뭐 각자 다르겠죠. 너무 네. 그 구성 그게 틀려서 그런데 일단은 아까 아기곰 얘기를 했으니까 네. 아기곰에게 그 안 뜨거운 죽을 준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 물론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요즘에는 저 1인 가구가 많아서 그런 분들의 구성원은 또 다르겠지만 가족 구성원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패밀리 뭐 아들 딸이나 두 명이나 뭐 한 명이나 있는 그 가정으로 했을 때
내가 아들이나 딸 학원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맛있는 거 먹이기 위해서 아빠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굶기도 본인들의 하고요. 지출을 좀 줄이겠죠. 굶기도 하고 네. 자기 취미생활 없앱니다. 자기가 뭐 볼링을 좋아하고 골프를 좋아하고 일단 다 안 해요. 애들 태권도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고 싶은 게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먼저 줄이는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한 건 뭐예요? 아들, 딸을 뭐 등하교 시켜야 될 자동차, 그리고 뭐 구닥다리 자동차를 사더라도, 네. 그리고 자동차를 구닥다리 샀더라도 깡통으로 내비를 쓸 수 없으니까 등하교할 때 드리는 기름값, 그렇죠? 그다음에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들, 딸은 좋은 거 먹이고 내가 나쁜 걸 먹더라도 식자재 값 이런 건 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줄이는 건 뭐죠?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반 하나 사려다가 아우 이번엔 참아야지. 내가 닌텐도를 좋아하는데 닌텐도 팩 하나 사려다가 이번엔 참아야지. 그런 거거든요. 취미 생활에 관련된 거. 근데 지금 소매 판매가 0.614가 전체 합계인데 거기서 차지하는 부분 리테일 세일스가 0.614예요. 까만색이. 근데 거기서 차지하는 막대 그래프가 가장 큰 부분이 딱 봐도 맨 오른쪽이에요, 여러분들. 맨 오른쪽에 제일 크기가 큰 게 뭔가요? 저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거든요. 네. 크기가 눈대중으로 보면 딱 보이죠. 그게 모터바이클이거든요. 자동차예요. 이거는 미국은 그리고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수입니다. 그쵸. 구닥다리든 뭐든. 자, 그 다음에 약간 상아색으로 된 게 보여요. 상아색으로 된 게 뭐냐면 가솔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죠. 자동차는 필수고 구닥다리라도 굴러는 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넣는 기름값. 요런 것들은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도 좀 많이 보이네요. 그게 푸드 앤 베버리지, 뭐 푸드 서비스 이런 것들 먹는 거. 생필품이고요. 이런 필수적인 거고. 근데 굉장히 수치가 작은 거. 수치가 작은 거는 막대 그래프로 너무 작아서 눈대중으로 안 보니까 위에 글씨 보면은 수치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일 작은 게 0.021짜리가 스포팅 구스 합의북 이런 것들이거든요. 뮤직 스토어. 취미와 관련된 그러니까 취미와 것들. 관련된 건 네.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안 해요. 이런 걸 그냥 줄이는 거예요. 그거 할 수가 없죠. 필수적인 걸 쏟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헬스 클로싱 옷이 옷을 안 사도 발음이 되는 안 거.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옷이 옷. 네. 그러니까 뭐 이걸 딱 보면 보겠어요. 굴러가는 자동차랑 개솔린에는 투입을 하는데 돈을 내가 옷 한 벌 더 사거나 뭐 루루레몬 같은 옷을 사거나 아니면은 지금 음반을 사거나 아니면은 농구공이나 뭐 골프용품 이런 거 사는 거는 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판단한 이유는 뭐예요? 네. 액면으로. PPI가 예상치 하해가 나오고 네. 소매 판매가 예상치 상해가 나오니까 이거 골디락스네. 물가는 안정되면서 소비는 살아있네. 이렇게 해서 골디락스라고 했지만 소비의 질을 보니까 필수적인 것만 쓰고 있네. 그리고 지금 뭐 취미나 이런 것들은 줄여버렸네. 이런 것이고 그럼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걸 보겠어요. 이겁니다. 실질 소비. 이게 중요하죠. 실질 이게 소비. 뭐냐면 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성심당 게 잘 팔리니까 성심당 케이크가 작년에 10,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2,000원 올랐다고 합시다. 네. 안 올랐어요. 안 올랐는데 지금 예예요.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고 해요. 그러면 20%가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럼 나는 작년에 10,000원을 썼는데 이번에 케이크 값에 12,000원 썼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매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10,000원 쏘다가 12,000원 썼으니까.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20% 있었다는 거라면은 돈은 똑같이 쓴 거예요. 그거를 감안해서 여기 녹여낸 게 실질 소비인데 실질 소비는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죠. 2025년도 중반을 고점으로 해서 떨어지고 2024년도죠. 2024년도 말을 그 정점으로 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반등했지만 0.6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정리하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소비, 실질 소비는 떨어졌는데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필수 소비만 했다. 이런 걸 보니까 아까 우리가 그냥 골디락스로 그냥 단순히 그냥 액면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소비의 질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은. 네. 그러니까 연준은 이렇게 판단하겠죠. 소매 판매가 좋게 나고 물가가 안정이 됐어. 그래서 금리 인하 카드를 써볼 만해. 근데 지금 당장 쓰기에는 좀 그래. 요 정도죠. 네. 뭐 이렇게 좀 흐름이 이어진다면 미국 증시에서는 좀 어떤 종목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성장주, 경기 민감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전히 성장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뭐 PPI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다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네. 수출입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이 다 서로 연계된 유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된다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아예 없고요. 네.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리 동결이냐 인하를 바라보는 건데 그럼 뭐에 좋냐? 당연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가 성장주에 좋습니다. 성장주는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에다가 그 값어치를 매겨주는 거라 할인율이 높아지면 금리가 낮아지면 좋은 거예요.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금리 인하가 마중물이 돼 가지고 실물 경제를 살려준다. 그럼 이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민감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화학정유들 물론 이거는 그 경기 민감 업종이기도 하지만 지금 저것도 붙어 있긴 하죠. 중국의 공세 때문에 산업이 무너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이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먼저 금리 인하가 되면 경기 성장주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지고 실물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요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경기 민감주 굉장히 사이클이 큰 뭐 이런 업종들이 좋아진다. 뭐 이런 이론적인 얘기인데. 네.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수출주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좋을 수밖에 없죠. 이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결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국가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똑같이 무슨 우리나라 인구를 먹고서는 내수 국가인가요? 내수 소비 수출이죠. 국가가 아니죠. 네.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굴러가는 국가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 현대차 전차 군단이고 그 다 어디 소비에 기대고 있나요? 미국의 소비에 기대고 그렇죠. 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골디락스 장세라는 게 뭐예요? 물가가 안정됐는데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그게 결국 뭐냐면 미국인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먹고 살기 좋아진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먹고 살기 좋아지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도 쓰고 메이드 인 차이나 쓰고 메이드 인 유럽도 쓰고 여러 가지 써주는 건데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제품들을 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좋은 거죠. 만약에 미국이 정말 골디락스 장세로 가고 이 금리 인하 카드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쓴다는 어떤 확신이 있고 그 목표점으로 가면서 지금 진행이 된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에게도 결국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물론 AI 씬의 어떤 주도 때문에 이미 반도체는 움직이고 있고 자동차도 움직이고 있어요. 네. LLM이라는 폭탄이 떨어지면서 이미 반도체는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AI로 넘어가면서 현대차가 거기 붙었어요. 이미 전차 군단은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갔는데 기본적인 원리로 움직이는 것도 반도체 자동차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더 큰 게 붙어서 미리 움직이고 있다.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붙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AI 혁명에 반도체 자동차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말한 우리가 지금 이런 미국의 소매 판매가 좋아져서 소비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나라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 주도형 국가의 이 아이템들이 잘 팔릴 것이다. 이 논리 말고도 사실은 이미 터졌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게도 기회가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게도 기회가 왔다라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이야기로 미국의 물가 안정과 소비 회복에 훈풍이 불어오는 우리 증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또 한 번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H200 수입을 불허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 시장 입장에서 이거를 좀 단기적인 변수로 봐야 할지 구조적인 리스크로 봐야 할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구조적인 리스크로는 해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 변수.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이럴 거라는 거를 젠스당 같은 똑똑한 사람이 몰랐을까요? 이미 진행되는 상황을 딱 보면 눈치가 보이죠. 지금 이란을 막고 베네수엘라를 막은 것이 결국에 핑퐁으로 쿠션을 넣고 중국을 때리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중국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일본도 보세요. 일본이 그거 한마디 했다고 중국이 바로 히토류 수출 제한 걸어버렸는데 미국은 지금 그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 이 전쟁은 트럼프 1기 때부터 계속됐던 전쟁이에요. 무역 전쟁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그 뭐 경주에 와가지고 에이펙에서 악수 한 번 했다고 이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중국과 미국이 뭐 으르렁 안 거리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국을 자극을 하면 말했잖아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게 25% 즉각 관세를 부여한다. 그게 뭐 의회의 법을 통과해야 되는 거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미 트럼프가 그 말을 뱉은 순간 1년 동안 유예를 가져가면서 중국과 미국이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우리가 뭐 유예를 하면서 잘 가보자. 여기에 이미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럼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도 결국 영향을 받는 거고, 젠스당이 아무리 중국 뛰어다니고 미국 뛰어다니고 대만 TSMC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도 이 정부 간에 일어나는 문제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젠스당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이 중국 수출 부분 줄어드는 거, 이 부분은 젠스당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도 아마 캐치가 됐을 거예요. 이미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중국에 가서도 국빈 대접 받으면서 다 그 고위층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분위기가 감지가 됐을 거예요. 뭔가 알리바바랑 뭐 틱톡에 모여서 바이트댄스에게서는 계속 필요로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탐탁지 않은 것을 본인이 느꼈을 겁니다. 지금 밈이 나오고 있는 장면이 저 체육대회잖아요. 네. 주말에 또 저렇게 하고 TSMC 체육대회 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지금 대만과 중국과 미국 이 세 개의 관계가 상당히 미묘한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 미묘한 속에서 엔비디아는 어쨌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꾼이잖아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 정책들을 다 피해가지고 나는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데. 하지만 결국 중국하고 미국 사이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이 GPU가 줄어드는 부분을 아마 중동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동에 젠슨왕을 데려가서 소개를 시켜줬잖아요. 중동을 중국으로 대체해라. 트럼프가 네. 그래서 데려간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젠스낭 CEO가 중국을 5천억 달러의 AI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중국은 또 자국 AI 칩 육성을 서두르고 있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비중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 타격은 있는데 뭐 엔비디아의 성장 스토리가 무너진다는 좀 과한 그렇게까지는 해석이죠. 안 보시는군요. 엔비디아의 성장 스토리가 무너진다는 거는 저거죠. 거의 뭐 엔비디아의 지금 GPU,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픽 카드여서 인텔의 CPU의 보조 역할을 하다가 인공지능 신에서 그 병렬 연산의 그 힘이 직렬 연산보다 훨씬 더 뛰어나면서 그래픽 카드를 뛰어넘어서 GPU 두뇌로 또 올랐잖아요. 그게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전혀 안 들어가고 인텔이 만드는 GPU라던가 아니면 저 아마존이라던가 구글이 만드는 칩이 완전히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해서 엔비디아는 망한다. 이게 성장 스토리가 무너지는 것이고 지금 이런 제가 얘기한 것들 극단적인 예가 벌어진다는 것을 상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신에 중국 매출 비중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지금 전체 엔비디아 매출의 중국 매출 비중이 20% 25%니까 상당히 크죠. 5분의 1이니까 이게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수는 있어요. 10%가량으로. 그럼 이제 나머지 10%를 어디서 메우느냐. 중동이나 유럽에서 메워야죠. 그래서 그때 중동을 열심히 따라다닌 트럼프가 그래서 아마 첫 순방으로 중동 3개국을 택했었는지도 몰라요. 트럼프 2기 들어서 중동 3개국 순방을 하면서 AI 대표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해줬거든요. 젠슨왕과 함께. 그래서 그 부분, 중동의 성장으로 중국을 메꾼다. 이런 비전을 갖고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네. 뭐 트럼프가 뭐 계속 무슨 즉흥적이다, 뭐 1초 안에 결정한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트럼프는 똑똑한 사람이고 부동산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고 모든 것을 재단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이런 조정 이슈가 계속 나올 때마다 좀 분할 매수 관점의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 미중 갈등 좀 계속적으로 리스크로 경계를 좀 해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한 매그니피센트 7이 언론에 지금 잘 안 나오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단어도 조금씩 약간 희석되고 있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파인 9도 약해졌죠. 지금 오라클이 급락하면서 오라클 브로드컴의 어떤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팔란티언 여전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샌디스크 이런 데로 넘어갔어요.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샌디스크 집에 하나씩은 다 있지 않으세요? 여기 조그만 여기 USB 꽂는 거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식 저장 장치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이 이 지금 디램 낸드 플래시 만드는 업체
저장 장치 쪽으로 넘어간 거죠. 턴이. 미국 증시에도 지금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장 장치 쪽으로 넘어갔다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D램 낸드 플래시의 3강 중에 2강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씬이 넘어가는 어떤 기로점이 거기였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엔비디아의 GPU를 위협하는 구글의 TPU가 나오고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이 출시된다. 뭐 이 경쟁이 붙는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엔비디아 GPU가 조금 위협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엔비디아 GPU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이 넓어지는 거다. 그럼 그 시장이 넓어지면 결국에 거기에 저장 장치를 제공하는 업체는 누가 있나? 결국에 3명밖에 없네? 이러면서 턴이 거기서 넘어갔어요. 제가 주도권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씬이 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주인공을 하는 씬이 온 거예요. 그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샌디스크 같은 강세, 이 매그니피센트 7의 조금 주춤거림, 이런 걸로 미국 장세에서 느껴지는 것이고 그게 한국 증시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국장 복귀는 탈출순에서 국장 복귀는 지능순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에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명제가 그나마 지금 공감을 많이 얻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숨겨진 투자 정보를 찾아드리는 히든 글로벌.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만나보실 이야기는 대만의 언론사 이야기입니다. 공상시보의 보도인데요. 참 요즘 반도체 시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아요. 저희가 반도체 관광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로 메모리칩 모자라다는 아우성을 전해드렸는데 이 공상시보에서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지옥 같다라는 표현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반도체 관광, 외신을 통해서 반도체 관광이라는 표현을 쓴다. 빅테크 업체들이 반도체에 대한 D램에 대한 어떤 자기들 필요한 물량은 많은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만큼 안 주니까 한 주 정도 체류했던 것이 아니고 한 달 이상 체류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서울의 호텔에서 숙박하는 게 많아지면서 그 반도체 관광을 표현했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이제 현재로 그들이 이제 D램을 갖다가 구걸하러 다니니까 D램 거지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표현드린 건 이제 공상시보 대만 언론사인데 이걸 갖다가 그 반도체 D램을 필요하다는 기업체 입장에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지옥 같다. 너무나도 이게 제품에 그 최종적 제품에 들어가야 될 D램, 낸드 플래시가 필요한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없는 거 어떡하냐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피가 마른다, 지옥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걸 계속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현재 상황에 반도체 수급에서도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질적으로 양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매출과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메모리 칩이 어느 정도로 부족한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재고가 바닥이 난 상황이라고요. 예, 그걸 수치로 보면 재고를 갖다 보면 알 수 있는데 공상시보가 이제 발표한 걸 보면은
D램 제조업체의 완제품 재고는 4에서 5주 분량에 불과하다. 이건 사실은 너무나 작은 거거든요. 주요 고객사 그 제조업체는 4주에서 5주에 불과하고 주요 고객사의 재고 분량은 최대 9주에 불과하다. 이건 이제 진짜 피가 한 말을 만약에 한 달 정도 지나서도 추가로 이제 반입이 되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냐 이런 어떤 아웃선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도 고객사와 ESSD 재고는 5에서 9주에 불과하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공상시보에서는 좀 어떻게 상승세를 추정을 하고 있나요? 예, 공상시보의 이제 추정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D램의 평균 판매 가격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4% 올라갈 것이다. 엄청난 물량입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한 71% 상승할 거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71%는 전년에 100원에 팔았다면 올해는 170원에 팔아야 되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이것이 이제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도 지속된다는 것이 공상시보의 추정입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가 영업이익률 하단을 설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나요? 예,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이하로는 안 팔겠다라는 것이 이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상시보의 이제 전망 보도는 무엇이냐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모두 총 마진의 마지노선을 갖다 60%. 이게 뭐 제조업체가 콘텐츠 기업은 소프트웨어가 아닌데 제조업체가 총 영업이익률을 갖다가 60% 이하로는 안 팔겠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우리가 TSMC나 엔비디아는 사실 다르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철저하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공장이 없고 설계 도면을 준 다음에 거기서 수익을 발생하는 기업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엔비디아는 제조업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언제나 75%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전형적인 이제 반도체 제조업 기업인 그 메모리 3사 기업이 60% 이하로는 안 팔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충격적입니다. 보다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공상시보의 추정으로는 올해 SK하이닉스의 총 마진이 20년도 분기별로 63%, 64%, 65%가 상승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100만 원에 이제 D램이 낸드 플레이 넘기는데 마진율이 65% 이른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초호황을 갖다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편 또 HBM4의 물리적인 크기가 커지면서 이 수율을 유지하는 데 빨간등이 켜졌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이 점도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자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HBM3E가 아래 버전이었고 지금 HBM4를 갖다 판매하는 것을 갖다가 어제 이제 제가 보도한 데 따라 한다면은 UBS 증권은 이미 10월 달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분기와 그다음에 이제 4분기에 걸쳐 가지고 납품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HBM4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특징 중 하나 뭐냐면 HBM3E랑 비교를 해 봤을 때 HBM3E까지는 사실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이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나 AMD나 필요한 것에 다 주면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HBM4는 고객사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필요한 HBM4, AMD가 필요한 HBM4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맞춤형 양복이 일반 이제 상업의 양복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HBM4가 맞춤형이기 때문에 HBM3보다 더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고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HBM4 자체가 HBM3보다 한 16% 커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의 웨이퍼는 똑같은데 HBM4가 HBM3보다 16% 크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HBM4의 유닛이 더 크다 보니까 수율이 높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수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냐면 똑같은 어떤 결함이라든지 먼지가 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그 유닛이 더 커지다 보니까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HBM4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괜히 이제 그 심기가 안 좋아서 엔비디아한테 가격을 단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공정상의 어려움과 특이점 때문에 HBM4를 HBM3보다는 더 높게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모리 부족은 이제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AI 시대의 경쟁력이 메모리에서 갈리는 만큼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240억 달러 상승했다라는 이야기인데 CES에서 선보였던 아틀라스 굉장히 좀 주목을 끌었잖아요. 이게
주가를 견인하면서 시총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배경을 한번 짚어볼 텐데 그룹사 전반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만 아니고 이 블룸버그가 주목한 게 네 개의 상장사인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이 네 개사의 어떤 주가가 1월 들어서 그러니까 첫 거래 이후로 YTD를 봤을 때 총 합쳤더니 240억 달러의 시총이 증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이제 40만 원을 갖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사실 현대차 주주의 입장에서 놀라운데 이 점을 지목을 하면서 블룸버그가 현대차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세 개사까지 합쳐서 총 4개사의 주가에 대한 시총에 대한 증액을 봤더니 240억 달러 증액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주가가 촉발하게 계기는 CES에서 현대차가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갖다 공개하면서 CES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촉발된 것이고 촉발된 것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 20몇 % 정도의 주가 상승이 보이는데 여기는 잡히지 않았지만은 그 특이점은 무엇이냐면 기아차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같은 어떤 현대차인데도 불구하고 기아차가 미미하다는 것도 좀 주목할 만한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저평가라고 분석을 하는 것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예.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제 특별히 현대차만 봤을 때 이렇게 주가만 올랐지만 여전히 이제 현대차가 올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갖다가 반영한다면 여전히 현대차의 PER은 6.4배, 8.3배에 불과하다. 현재 코스피 전체의 이제 평균 PER을 예상 PER을 1년 정도 순이익을 갖다가 땡겨왔을 때 예상 PER이 10배이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도 더 낮은 상태에서 현대차가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왜곡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엄청난 이제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어제 UBS 증권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50조.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코스피 전체의 평균이 10배인데 현대차는 그보다 낮게 8.3배 이제 그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나 저평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블룸버그의 어떤 전망에 따르면 현대차가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이제 분석입니다. 네. 또 요즘 완성차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게 완전 자율주행차다 보니까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테슬라나 엔비디아 수준을 갖췄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예, 그 점이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현대차가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말미암아서 아틀라스 로봇이 갖고 있는 강점은 뭐 많은 분들이 아셨고 저도 설명드렸지만 일단은 잔업을 시켜도 불만이 없다. 그리고 현대차는 언제나 매년 어떤 노조랑 같이 협상을 해야 되고 노조와 협상하는데 충분히 많이 올렸다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 입장에서도 아니 이렇게 많이 영업이익이 나는데 우리한테 더 달라고 했을 때도 또 이제 난관이 부딪히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심지어 인기 차종을 미국 말고 한국에서 양산하고 싶어도 그것도 이제 노조랑 협상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계속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갖다가 더 많이 발전시켜서 사람 대신 로봇이 생산하게 하면 노조 영향력도 줄어들면서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아틀라스는 그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맥락이라 봐야 되는 자율주행차. 이미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미 벌써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희승기가 곳곳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 서울의 복잡한 어떤 골목도 자율주행차의 테슬라가 잘 지나다니고 있어요. 여기만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 점에서는 전 세계 완성차 업체에서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먼 미래가 아니고 이제는 현재다. 현재라는 관점에서 현대차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 보도해드리고 알려드렸지만 12월에 전격적으로 해당 부문장이었던 그 송창현 사장이 갑자기 전격 사퇴를 해서 사퇴하면서 안전 메시지를 남겼죠. 현대차가 너무나도 수구적으로 관료적인 행태를 안 움직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멘트를 날리면서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 테슬라보다도 자율주행차로 관점에서 뒤처진 기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최고의 수장이 전격 퇴진하면서 현대차가 테슬라를 따져서 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후발주자 입장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으려면 최소한 물량공사를 펴야 돼요. 물량공사를 편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재원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현대차가 해당 분야에 재원 투자하는 것이 테슬라보다도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냐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는 거죠. 현대차가 이제 어저께 이제 박민우, 그러니까 송창현 사장 후임으로 박민우 사장의 어떤 후임으로 이제 그 영입했다 얘기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원을 갖다 적게 투자하니까 실질적으로 현대차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사실 테슬라를 따라잡기는 어려운 국면이 아니냐라고 이제 여기는 걸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엔비디아 출신의 박민우 사장 영입한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행보가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현대차의 로봇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로봇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로 이제 환원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냐면 2000년의 초반에 우리가 그때 스마트폰 시대에 어떤 충격을 갖다 겪었을 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그 충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죠. 뭐 심지어 뭐 지나간 얘기는 하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어떤 맥킨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실이 닥치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유일한 선택 시간도 없고 유일한 OS의 대안이었던 것이 결국 자체적 OS가 없다 보니까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안드로이드를 채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강의 아이폰과 더불어서 갤럭시를 내놨지만 구글에 넘겨져야 될 로열티가 매년 수조 원 단위입니다. 이런 수모를 겪지만 어쩔 수 없는 대안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걸 발빠르게 수용을 하면서 그래서 최소한 하드웨어라도 우리가 강점을 지니고 살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놨었고 최초로 내놨고 트라이폴드는 두 번 전에 트라이폴드는 화웨이보다는 늦춰지게 했지만 그래도 호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그 변칙을 잘하면서 반도체가 안 좋았을 때 그래도 캐시카우 역할을 삼성전자 그 모바일 사업과 잘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길게 설명드리냐? 결국 현대차 입장에서는 테슬라 같은 기술 경쟁이 없다면 생산이라도 잘하는 형식으로 수용하면서 바꿔되지 않을까. 이번 CES에서 그 엔비디아랑 벤츠가 손잡고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고 했죠. 미국에서 이미 일본계 내놓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현대차가 수용하면서 생산이라도 잘하는 관점에서는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가 채택을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연일 매도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 사항을 준비하면서 올해 YTD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급을 살펴봤더니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글로벌,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4개사에 모두 외국인들이 큰 물량으로 이제 매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그 수급을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7,046억을 매도했고 현대글로벌에서 2,000억 원, 현대오토에버도 4,900억 원, 현대모비스도 3,700억을 각각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매도를 했는데 그럼 주가 어떻게 올라간 것이냐? 기관이 사기도 하고 기관이 매도한 것도 있습니다. 기관이 이제 사기도 하고 매도했는데 결국 현대차 그룹의 주가를 갖다가 떠받친 것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다 순매수를 하면서 현대차 주가를 올렸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아틀라스가 너무나도 센세이션하고 딱 임프레시브하니까 와 현대차 이제 잘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지만 보다 더 기업이라는 것을 그냥 꿈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현대차의 꿈이라고 하는 결국은 완전 자율주행차다. 이런 측면에서는 현대차가 후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적합하지 않은 매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현대차 주가가 꼬꾸라져도 사실은 이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틀라스를 앞세운 현대차의 로봇 전략이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처럼 좀 체제 개선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테슬라나 엔비디아처럼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주가의 발목을 잡을지 앞으로 좀 유념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호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또 시장 관련된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톱 기사로 가져온 건 한화 얘기입니다. 어제 아마 장중에 주 한화죠. 이 한화 지주회사 격인데 이 회사 주가가 20% 급등하는 거 뭔 일이야라고 이렇게 놀라셨던 분들이 좀 적지 않으셨을까.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제 한화가 이 법인 분할을 했죠. 인적 분할을 했는데 일단 주가부터 한번 보시죠. 어제 주 한화가 25%, 지주사가 25% 이렇게 오르는 거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그 다음에 한화갤러리 우선주는 둘 다 상한가를 이룩했죠. 근데 한화갤러리의 우선주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작년 연말인가요? 그때 하여간 뭐 자산주들 한참 뜰 때 하여간 뭐 연일 한 4, 5일인가 연일 상한가 쳤던 그때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종목이 어제 급등을 했고 이제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한화생명 또 10%, 한화비전은 한화세미텍이라고 이 TC본도 만드는 회사죠. 그 회사도 역시 주가가 4% 넘게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 한화투자증권, 솔루션 뭐 하여간 한화자 붙으면 다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한화 계열사 주가가 어제 급등했던 이유, 주식회사 한화를 비롯해서요. 인적 분할 내용은 이제 전체로 다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어제 나왔던 내용만 놓고 보면 방산, 조선해양, 에너지, 금융을 담당하는 존속법인, 그다음에 테크와 라이프 부분을 묶는 신설법인 요게 이제 분할이 된다 이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자, 이 한화가 지주회사 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 사실은 한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삼형제가 지금 현재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아들이 잘 아시는 김동관 부회장, 이 김동관 부회장이고 둘째가 김동원, 이분은 이제 이 대한생명을 비롯한 금융 쪽, 한화투자증권 등 이쪽 금융을 담당하고 있고 어제 나타난 인적 분할 내용이 이제 막내인 김동선 부사장, 이 양반이 이제 이 한화갤러리아 그다음에 이번에 여기 분할이 된 한화비전, 그다음에 이 한화로보틱스 등 한화의 기계 쪽이죠. 이쪽과 이제 소비재 쪽, 백화점, 그다음에 아오홈이라고 하는 이 이제 그 음식 관련된 그 공급업체죠. 이쪽을 이제 인수를 했었는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잘 아시는 그 햄버거 브랜드를 이제 처음에 국내로 들여왔다가 작년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이제 셋째 막내인 이제 김동선 부사장이 이제 관할을 하는 이런 식으로 어제 인적 분할이 됐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삼형제에 대한 이 경영 이 승계 작업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올해 내년 중에 한화에너지라고 하는 이 삼형제가 서로 딱 큰아들 김동관 부회장이 50%, 그다음에 두 동생들이 25%씩 가진 회사가 이제 있었는데 작년 말에 이 한화에너지의 이 지분 일부가 좀 변동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김동관 부회장 쪽으로 더 이 한화에너지에 이제 어떤 무게중심이 넘어가는 그런 이 주식 어떤 그 거래가 좀 있었는데 이제 블록딜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이 어제 한화 이 인적 분할 관련된 소식 때문에 이 한화 관련 주가들이 다 급등했던, 크게 올랐던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인적 분할이라는 기본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분할이 이 한화 그룹의 경영 구조가 안착이 되고 소위 말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뭐 이른바 과거에 있었던 뭐 형제 간의 뭐 경영 다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떨어져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화에너지의 이제 지분 이 블록딜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한화 그룹은 지금 현재 큰아들인 김동관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이 경영권 승계의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가 된 거다. 시장에서는 이 김동관 부회장이라는 사람의 경영 능력을 되게 좋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그룹이 김동관 부회장 중심으로 이렇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 그리고 한화그룹의 핵심 어떤 섹터가 이 조선과 방산 이쪽으로 이제 무게가 더 확 실린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게 어제 한화 관련주들이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주가가 뭐 연이어 달린다 이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바라는 대로 한화그룹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지금 마무리해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환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K방산 수익률 반도체 넘어섰다. 아마 이 K방산 관련돼서 제일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한화그룹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제가 여기 따로 오늘 뭐 좀 이따 표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화그룹 주들만 오른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들어가 있는 각종 ETF 상들도 아마 어제 주가가 많이도 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부터 먼저 보시죠. K방산 ETF 연초 수익률입니다. 역시 레버리지 상품들의 수익률이 엄청 높죠. 67%, 66%. 이렇게 되고 여기서 플러스 K방산 레버리지가 이제 한화자산운용에서 운영을 하는 판매하는 상품이죠. 타이거, 솔, 뭐 플러스 등등등.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들은 2배 이상, 그러니까 더블이 나는 거니까 67%, 60% 중후반이 수익률을 냈고 레버리지가 아닌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올해 이제 뭐 한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두 주 된 거죠, 사실상. 이 2주 동안에 수익률을 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 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상반기 중반까지, 상반기 중후반이 하반기 초반까지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작년 사실 전반기에 뭐 엄청나게 뭐 주가가 상승하고 난 이후에 사실 작년 하반기에는 거의 쉬었습니다. 뭐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뭐 이렇게 많이 또 뭐 떨어지는 종목도 있겠지만 하여간 좀 쉬면서 고점 대비 낙폭도 꽤 컸습니다. 조선주에 비해서는 이 하방이 조금 더 약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그만큼 따지고 보면 또 탄력도 세다 이 섹터가 그런 얘기라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최근에 방산주 올 들어서 계속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만 좋은 게 아니라 유럽도 좋고 미국도 좋습니다만 역시 지정학적 우려, 뭐 이란 사태, 베네수엘라 마두라 대통령이 체포 등등등. 그러니까 지정학적 불안감을 좀 고조시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잇따라 좀 발생을 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그린란드 살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도 더 좀 촉발시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 K방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지정학적 위기감 또 각국의 군사비 증액이 늘어날 때 그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온타임 온버짓이죠. 최대한 빨리 물건을 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제시한 그 가격 내에서 그 예산 내에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건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K방산의 수익률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얼마까지 갈 거냐? 지금 분위기는 일단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만 놓고 보면 이란이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 모종의 뭐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대규모 학살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언급이 되면서 SNS 통해서 일단 유가도 많이 떨어졌고 시장에서도 낙폭을 줄이는 뉴욕 시장도 뭐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방산주의 주가 랠리를 촉발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춤해질 수 있는 여지도 오늘은 있을 수 있다. 하여간 오늘 방산주들 주가도 한번 보시죠. 일단 현재까지 상황은 뭐 압도적인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배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감액 배당 얘기가 작년에 좀 있었죠. 감액 배당은 기본적으로 남는 부분을 이제 별도로 좀 발라내서 이제 감액 배당이라는 형태로 이제 주식이 배당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게 좀 말이 많았던 게 이게 대주주들이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 뭐 그런 차원으로 이용된다 그랬었는데 작년 말에 그 나온 세제 개편안 이쪽에서 이 정부가 지난해 7월이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대주주에 대해서도 자본주금 감액 배당할 경우 이 취득가액의 초과분 과세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이 감액 배당을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주들에 대해서는 감액 배당을 해서 배당을 더 줄 때 비과세 그 수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액 배당 이 자체는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활용한 것만 아니면 이제 감액 배당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표 한번 보시죠. 이 자본준비금, 잉여금, 전입사례 이게 이제 감액 배당 얘기인데요. 소카 뭐 잘 아시는 회사고 코나아이라는 회사 핀테크 회사죠. 그다음에 한세시럽 잘 아시는 이제 패션 OEM 회사고 현대공업 이런 회사들인데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뭐 소카 같은 경우는 물론 1,500억, 코나아이만 해도 400억 가까이, 한세시럽도 300억 넘게 이렇게 감액 배당을 좀 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더 많이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감액 배당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감액 배당의 내용이
뭐 대주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가격 배당이 오히려 그 회사 주가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오늘이 제일 싸다 메모리값 쑥쑥 갤럭시 S26 180만 원까지 오를 텐데 제목에 사실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메모리 취플레이션 얘기 뭐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메모리 가격이 뭐 작년에도 엄청나게 뭐 7배 올랐다는 얘기 좀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60%, 70%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샌디스크 같은 회사는 뭐 메모리 낸드 쪽이긴 합니다만 우리 거 100% 선결제 해줘. 그리고 현찰로 좀 뭐 이런 식으로 강짜를 부리는데도 지금 사실은 못 사서 뭐 안달이 날 정도다. 이게 좀 현재 업계 분위기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메모리를 갖다가 쓰는 이 이제 그 다음 업체들이죠. 뭐 가전 업체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물건값을 안 올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1분기 관련된 내용들인데 2025년 1분기 대비 작년 4분기에 이제 오른 폭이다 뭐 이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심지어 메모리를 만들고 있는 전 세계 최대 메모리 회사인 이 삼성전자조차도 사업부가 다르기 때문에 메모리를 사실 거의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국어로다시피 했는데도 메모리 사업부에서 우리 지금 물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준다 뭐 이럴 정도까지니까 얼마나 이 공급 쇼티지 상황이 심각한지 잘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이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시장에서의 이 독점력이 있고 힘이 있는 이런 회사들은 물건값에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갤럭시 S25가 145만 원, 16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올해 이게 이제 180만 원까지 오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경쟁도 치열하고 사실은 가격 경쟁력으로 버티고 있는 이런 저가 휴대폰 업계, 특히 중국 업체들이 많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이들 같은 경우는 생산 중단 또는 생산량 감소, 뭐 그러니까 출하량 감소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상반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S26을 좀 사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격 거의 200만 원 가까운 가격을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 하반기에 나올 예정인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이죠. 이 폴더블 폰 역시 가격이 뭐 현재 250만 원, 300만 원 얘기 나오고 있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또다시 약세로 아쉽게 마무리를 지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현재 이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창원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가장 먼저 밤사이에 뉴욕 증시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리는 너무 잘 가는데 뉴욕은 계속해서 좀 발목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뭐 은행주들이랑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밤사이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수입 제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죠. 이거 H200칩을 그냥 협상 카드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뭐 4월 방중을 앞두고 있는 그 트럼프가 4월 방중 예정이니까 그쵸? 여기 그 어떤 협상 카드로 좀 쓰려고 하는 거고요.
중국에서 이제 H200에 대한 통관 금지 조치에 대한 소식이 나와서 네. 그래서 어저께 반도체 관련 뭐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 네. 전일 미증시는 어떤 실적에 대한 경계감 좀 있었고 실적진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또 혼조소였는데 그 금융주랑 기술주 정도만 하락을 했고 대부분의 섹터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베센트 장관이 워낙 우리나라 이제 경기 펀더멘털에 비해서 워낙 약세가 과도하다는 발언 때문에 그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쪽에 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승고록이 좀 일부 좀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서 네. 뭐 이런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동안 뭐 좀 비중이 적거나 없은 분들한테도 매수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어제 이제 그 리튬주 같은 경우가 도이치뱅크에서 매수 의견을 내서 네. 그 알버마이라든가 이제 SKM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렇죠. 메모리 쪽에서도 약간 차별화가 있는 게 앞서 뭐 뉴스에 샌디스크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웨스턴 디지털이라든가 샌디스크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좀 몰렸다. 뭐 그런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해서 이 기술주들이 좀 달릴만 하면 발목이 잡히는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또 이제 유가도 상당히 좀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이유가 이란발 이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3일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 또 여기에 또 이란의 유혈 사태에 대해서 좀 군사적인 대응을 좀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충분히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겠죠. 뭐 그런 지정 리스크가 이제 미증시에 작동을 하고 있고 네. 다행히 어제는 유가가 좀 떨어져서 막판에 네.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란 정권에 대한 고립을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의 시위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경제적 봉쇄를 해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란산 원유가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중국을 겨냥한 그 무역 보복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네수엘라랑 이란을 동시에 딱 견제를 함으로써 이제 글로벌 그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겠다, 뭐 그런 네, 강화하겠다,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가장 뭐 리스크적인 거는 결국에는 이제 유가가 튀느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요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 불안, 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는데 이제 어떻게든 유가를 좀 누르려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다 다 25% 관세 붙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금융만 차단을 넘어서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지금 하겠다는 의도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도라든가 이제 그 중국, 이란과 교역량이 많은 기업 나라들의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게 원화가 원화가 약세가 가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도 같이. 통화는 예, 상대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흥국 화폐가 지금 약세다 보니까 이게 네. 가치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에너지라든가 화학 기업들의 원가 부담감이 올라가서 해당 섹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네. 가장 간과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호르무즈 해안 뭐 봉쇄 리스크 그러면은 그러면서 또 이제 물류 비용의 굉장히 상승이라든가 상황이 맞겠네요. 네. 뭐 보험료 이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그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기업들도 사실 뭐 비용이 좀 올라갈 그쵸. 수 있는 그런 이슈는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이냐 이란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뭐 최후 통첩에 가까운 얘기라서 그래서 그 우리한테는 뭐 약간의 그 공급망 리스크 이런 게 좀 다변화도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이런 그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지수를 압박해가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 텐데 우선 가장 크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뭐 지난주 후반 들어서 좀 차트상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또 다음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 현재 구간에서는 아주 건전한 그 기간 조정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이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갔다는 건 굉장히 대기 매수세가 많다고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그쵸.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해 말까지 상당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약간 피로를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게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M15X랑 그 H4 양산을 위한 투자를 재개하고 어제 뭐 한미반도체에 대한 그 트시본더 발주했지 네. 않습니까? 결국엔 나왔죠. 네, 하나 회사가. 세미텍 텐트도 같이 발주했어요. 합쳐서 한 200억 건 정도 규모로 했었고 이런 식의 이제 투자가 다시 재개되는 시점에서는 뭐
투자 사이클에서는 주가가 잘 빠지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적을 봐도 제가 이제 지난해 그 말부터 그 12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 실적 전망치를 봤을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때 양사 합산으로 영업이익이 200조가 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는 수치가 300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그냥 고공행진을 그냥 네, 이어가더라고요. 국내 영업이익 그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한 400 지금 한 50조 정도 이상 넘어가는 거로 보는데 그중에 300조를 두 회사가 한다고 하니까 절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어느 곳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은 지금 그 삼성전자가 좀 더 지금 모멘텀이 좀 더 많아요. 아, 왜냐하면 먹거리가 좀더 많다. 같은 메모리 네. 반도체랑 HBM뿐만 아니라 지금 파운드리 쪽에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약간 수주 얘기가 좀 계속 있어요. 네. 추가적인 지금 그 TSMC의 이나노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로 대체하는 그런 뭐 퀄컴이라든가 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이미 센서에 대해서는 그 아이폰 18에 지금 들어가는데 그게 아마 삼성전자 파운드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건 거의 네.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아마 그 테스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이 그래서 TSMC에 그 대한 가격 부담 때문에 삼성 파운드를 이용하는데 삼성 파운드의 엑시노스 성능이나 수율이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오. 그래서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 그 퀄컴의 그 성능이 한 80%만 돼도 네. 그건 대박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쵸. 삼성 파운드리가 그 퀄컴에 비해서 이 원가가 훨씬 낮습니다. 거의 절반 이하의 R&D가 들어가는데 성능이 비싸다. 이거는 대박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엄청 그래서 많네요. 지금 삼성 엑시노스가 지금 해볼만 하는 상태가 됐고 삼성 파운드리가 보통 살아나게 되면 보통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이슈가 되거든요. 그쵸. 보통 예전에도 삼성 파운드리가 뭐 흑자되고 살아나면은 밸류에이션 2배다 뭐 이렇게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도 좋은데 삼성전자 쪽에 그 모멘텀이 더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 SK하이닉스는 보유하고 있으니까 홀딩 그대로 잘 홀딩하시면 되겠고 네. 최근에 맥커리에서 112만 원, 하나증권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 112만 원까지 오.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JP모건에서 맥커리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24만 원까지 불렀습니다. 24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올랐네요. 예, 계속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그 조정시 분할 매수를 하되 삼성전자 쪽이 조금 모멘텀이 많은데 네. 지금 그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간의 개이율이 24%거든요. 네. 그러니까 20%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통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이라고 본다 했으면 평균적인가요? 네. 우선주가 조금 배율이 높기 때문에 산다 하면 우선주를 좀 사는 게 낫다. 아직까지는 우선주가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원전과 전력주들도 또 굉장히 들썩였죠. 큰 폭으로요. 정부가 이제 올해에 원자력 발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리겠다. 이 뉴스가 사실상 어제 동력이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그냥 반짝하는 재료로 끝이 날지 아니면 좀 중기적인 호흡으로 더 길게 봐도 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규 원전 건설 가시화뿐만 아니라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 원전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에너지 안보 문제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실질 전력 수요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특히 다 공기를 낮추려는 그런 다 목적들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그 다만 이제 전력주랑 원전주를 보면 이제 한전기술 뭐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좀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다른 그 원전주가 더 탄력이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정고점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거기다 정고점 오고 신고가도 나오는 흐름이 있으니까 지금쯤에서는 좀 차익을 하셔도 되지 않나? 어떤 두 가지 종목이었을까요? 관련이 네. 그러니까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하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 볼 게 아니라 한전기술이나 다른 것까지 같이 한국전력이랑 봐야 다른 네, 게 네. 더 날 수도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력기기 쪽은 지금 그 12개월 선행 PER이 그 역사적 그 과거 평균이 크게 완전히 그 미국 그 전력주보다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도요. 네, 그래서 네. 대략 3년에서 5년치의 실적을 당겨서 지금 그 주가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어떤 사이클과 달리 이제 저가 수주가 아니라 공급자 우위의 수주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그 주장도 있어요. 네.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로 거의 2030년 정도까지의 수주를 거의 땡겨 와서 그 좀 주가에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많이 반영이 이 됐네요. 또한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계감도 있으면서도 반대로 그 AI 데이터빨에 대한 구조적인 그 변화다, 네. 구조적인 성장이다라는 이제 그런 그 주장도 있는 상황이고 또 SMR 상용화에 대한 가치성 이러면서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이런 그 선도 기업들의 발주라든가 네. 뭐 실질적 착공이 진행되니까 수주 모멘텀이 되게 붙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관점에 맞물려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이제 성장인가 각 정부에서 밀어준다. 트럼프 행정부랑
국내 정부에서 밀어준다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해서 어떤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네. 따라붙는 거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실제 매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 부분 또 시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좀 이제 실적 괴리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 3년에서 5년치 실적을 좀 당겨쓴 부분이 없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고 아, 그쵸. 또 모멘텀은 또 있으니까 거기 모멘텀에 따라서 또 주가도 반등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적이 그래도 나오니까 저것도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그러니까 어떤 밴드 하단에서는 매수하고 상단에서는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가장 안전할 거고요. 지금은 네. 어느 정도 밴드 상단에 왔기 때문에 다 정고점 부분이고 신고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좀 비중 조절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또 추가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다 이런 반론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여태껏 설명드린 거예요. 그 밸류에이션 부담과 그 구조적인 성장으로 해서 업사가 남아있다. 이 두 네. 가지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따라서 그 조절하면 되겠고 저는 이제 그 주가가 좀 더 그 하단에, 그러니까 그 박스가 하단에 있을 경우에는 네. 성장에 대한 논리가 맞는 거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서도 조심해야 그쵸. 된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무시할 수 없는 원전주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이야기도 해볼 텐데,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드디어 좀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죠. 현재 시각 15일까지 이제 거의 폐막을 앞두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세로 물량도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죠. 네, 12월 달에 바이오 섹터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선발장 돼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원래 12월 달에는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약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1월 달에 잠깐 반짝하고 좀 조정 나오고 해서 12월 1월 달에는 대체로 많이 바이오가 못 가는 게 보통이었는데 네. 이번에 좀 많이 선발장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다만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해서 또 기대했던 에로라든가 M&A 소식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쵸. 뭐 단기 조정이 좀 들어갔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때는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이게 반영되면서 바이오가 쳤는데 네. 지금은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 시즌 마무리된 시점이 한 대략 2월 초 정도, 뭐 3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대체로 큰 기업들은 2월 초에 마무리하니까 이 실적 시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이제 R&D 모멘텀이라든가 숫자로 어느 정도 증명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좀 그 압축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로 딱 한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쵸?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한 10% 올라왔습니다. 아. 이제 그러니까 그 같은 안에서도 이 그 숫자가 확실히 나오는 것 그러면서도 미국 투자본과 지금 육공장에 대한 그 일정이 이제 앞으로 구체화될 거거든요. 네. 그 송도 캠퍼스 제3 캠퍼스 육공장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수주 받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 수주 그렇게 모멘텀이 해석을 할 있어요.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목표가 상향되면서 그 모멘텀과 실적 추정이 계속 상향되고 있으니까 네. 저는 현재로서는 좀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사표구로 보고 거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그 ADC라든가 방사선 의약품 쪽 이쪽 분야가 어떤 항암제 쪽에서는 대세니까 잘 관심 갖고 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경구용이 30% 정도 차지한다고 이렇게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먹는 이렇게 위급이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 GLP형 관련 비만 치료제 쪽에서 경구용을 하는 기업들 좀 잘 찾아보시고요. 네. AI 디지털 전화 관련돼서 AI 신약 개발이라든가 지능 공장, 지능형 공장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탑픽입니다. 아. 그래서 여전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관심들을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NDR 끝나서 어저께 약간 새로 나오긴 했는데 뭐 삼천동제약도 지금 경구용 그 당뇨병 치료제랑 그 비만 치료제 하고 네. 있으니까 관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삼천당 제약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벌써 1월 중순이죠. 생각보다는 우리 증시는 상당히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증시 전망이랑 전략 나머지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가장 먼저 전반적인 하반기 증시 전망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 CS랑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그 이벤트가 소멸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금 실적 시즌 때문에 올해 실적과 4분기 실적, 확정 네. 실적과 올해 이제 가이던스 요게 이제 그 관심으로 사러 가기 때문에 이제 실적주를 좀 봐야 될 시기가 왔고요. 반도체 섹터가 지금 주력 섹터인데 네. 지금 급등 후에 매물 소화 과정에서의 기간 조정이 들어갔으니까 요 기간 소조
그 기간 조정 구간에 어쨌든 비중을 더 늘리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계속 추적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좀 비슷해요. 하이닉스는 그 홀딩하시고 네. 삼성전자 쪽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랑 그 삼성전자 우선주 간의 계리율 26% 정도 벌어졌다. 그러면은 네. 20%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노릴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쉬어갈 때 반도체를 매집하는 걸 넘어서 계리율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은 그러면 좀 하방도 받쳐주면서 네. 그리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좀 본주가 좀 쉬어갈 때 우선주가 탄력이 붙거든요. 아, 계리율을 또 그런 게 좁히면서. 있나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노리는 시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현대차도 계속 제가 주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차 우선주가 보면은 계율이 39%예요. 39%요. 네, 이게 이제 54%까지 그 벌어졌다가 네. 좁힐 때 15%까지도 좁혀지거든요. 20%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적이라 보면은 네. 지금 39%가 넘는 계율은 우선주 기회인 것 같고 네. 그리고 현대차 오늘 그 삼성증권에서 이제 피지컬 AI를 가장 잘 만드는 이제 그 기업으로 얘기하면서 목표가 6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65만 원이요? 그러니까 60만 원 네. 넘어가는 거는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현대차와 테슬라의 사업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게 됐습니다. 네. 보스턴 다미넌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그리고 이제 모션의 로보택시 이 두 가지의 사업 구조가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네. 밸류상으로는 차이가 그래서, 어마어마하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PBR이 15배고요. 네. 저 현대차가 PBR이 한 0.9배 정도 돼요. 비교가 안 되네요. 네. 네. 그런데 사업 구조,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술은 확실히 더 높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자율주행 레벨 4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더 기술 좋은데, 그쵸. 그 FSD, 그 자율주행 레벨 2.5에는 또 테슬라가 또 5년 앞서 있어요. 비등비등하네요. 네, 그러니까 요 밸류 비교 한번 해보시면 언젠가는 현대차도 테슬라와 비슷한 밸류를 받는 시기가 언젠가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대차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구간에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고점 아닌가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재의 시작이라니 더더욱 더 현대차의 기대감이 쏠리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1월 하순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가 5,000피를 향해서 돌파하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새로운 재료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자세하게 추가로 다뤄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